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무역전쟁 포문을 연 지 1년 반 만에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2년 동안 23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18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미국과 얘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 4구 집값 안정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되는 등 지난달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제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총선체들이 시작하면서 출마 의지를 밝힌 서울 종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해 이전 총리 맞대결 상대로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가 붙고 있는 검찰 개혁 작업에 대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경찰권 비대화와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마침내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remarkable occasion.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측은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에서 유허 중국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1단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진정으로 합의를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소추위원단 7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장은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제럴드 나들러 법사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소추위원들은 상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과 맞붙게 됩니다. The president violated his oath of office, undermined our national security, jeopardized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That is what the senators should be looking into. 상원 탄핵 심판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고 상원 의원들은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환돼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에 의해 또 다른 사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이 본부장은 금강산 관광 등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동맹국들과 공조 측면에서 여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기회에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추진 의사를 내비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북 대응에 있어 한미는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안 해도 되고 협의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재태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노력이기 때문에 이 본부장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관광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강남 4구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로 제시됐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도 추가적인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원상 회복 표현을 하향 안정화로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첫 목표는 서울 강남입니다.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은행 대출을 금지한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조만간 서울 일부 구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개인 생각일 뿐이고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과기부와 방통위에 이어 앞으로 국방과 복지, 일자리, 혁신성장, 외교통일 등 8개 주제로 다음 달까지 정부 전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집니다.
역대 최장기간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전 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와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빅매치 상대로 거론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직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첫 일정으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전 총리는 6년 만에 당으로 돌아와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전 총리는 상임 고문을 맡아 총선 전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 지도부도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껏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에 집을 얻었다고 밝히면서도 지역구 확정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심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에 쏠리고 있는데 황 대표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당대표의 출격지를 벌써 정하는 건 전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았는데 히든카드인 당대표 거취를 먼저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요충지를 마지막까지 골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통합 등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미루고는 있지만 선거를 앞둔 황 대표는 빅매치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나와 총선을 앞두고 1호 인재로 영입한 최희영 교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정말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의지도 강하면서 또 선해.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공개될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소설가 이문열 씨.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불쾌하고 괘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소설가 이문열 씨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명단에 오른 것을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치 자신이 하고 싶어서 나간 것처럼 제일 끝에 이름을 넣어 욕을 보였다가 흐지부지 된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며 괘씸하다고도 나를 세웠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이 밖에도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호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이 소설가 이문열 씨를 실제 유력한 후보에 올렸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난해 본인과 상의 없이 박찬호 전 투수, 이국종 교수 등을 인재 영입 대상에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것을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법무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수 차관을 단장으로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권 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을 이끌고 이용구 법무실장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역할을 직접 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으로 검찰도 개혁 주체가 되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화답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환영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양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안은 경제와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 축소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등 직제 개편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직전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권이 비대화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민 청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개혁 입법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경찰권 분권을 위한 개혁 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호소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첫 재판은 5분 만에 끝났고 이달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첫 재판은 시작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까지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도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두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지만 파기환송심은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결과적으로 형량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3개 사건에서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3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4.7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제천이 영하 10.4도, 파주는 영하 10도, 광주 영하 1.1도, 부산은 영하 0.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상황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12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또 절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과 욕설 논란을 빚은 이국정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함께 귀국했지만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부대를 빠져나간 이 교수는 자신이 치료했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와 석 선장은 순항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욕설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교수는 석 선장과 만남 후 군부대 밖에서 해군본부 의무실장 등 의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나이가 기존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A양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양은 긴급 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앞으로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낙인 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전과자로 낙인 찍힘으로 해서 사회에 다시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또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학생부 위조 비리 등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해직 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홍모 씨 등 50대 해직교사 7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20년 넘게 근무한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들의 학생부가 일부 위조된 내용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퇴직위로금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이즈 예방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포괄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해서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위헌이 가려지게 될 에이즈 예방법,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소수자 남성이자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인인 A씨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만난 동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HIV를 옮기지도 않았지만 에이즈 예방법 위반의 이유로 기소된 겁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 예방법 19조에서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2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씨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지난해 11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체액이나 전파 매개 행위라는 용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체액은 일반적으로 정액과 땀, 눈물 등을 의미하는데 감염인의 땀이나 눈물이 타인에게 묻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HIV 수치가 떨어져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추상적인 법률 조항으로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사실상 접촉을 동반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만큼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서 지난 1987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이즈 예방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어젯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불이 나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에서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우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공장 외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뒤로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지붕과 안에 있던 기계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광주시 연제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31살 정모 씨 등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인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장안휴게소 진입로에서 24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에는 불이 붙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주변 도로 2km 구간에서 1시간 넘는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요즘 일정한 요금을 내면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맘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분석해봤더니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 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DLF를 판매한 K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심의 대상인 가운데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11월보다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아파트 1세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 가격은 11월보다 1.33% 하락한 795만 5천 원, 3.3세제곱미터 기준 2,629만 원으로 집계돼서 1년 전보다 7.53%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세제곱미터에 358만 9천 원으로 11월보다 0.42% 하락했지만 2018년 12월보다는 6.31%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대 3%가량 저렴해지고 해약 환급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부분에 대한 공제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보험료는 2에서 3%가량 낮아지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도 확대됩니다. 또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 상품에 책정된 사업비도 낮춰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겨울 축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겨울 축제장 동물 학대 논란이 더해지면서 걱정이 큽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며 줄줄 녹아 흘렀던 얼음판. 개막을 코앞에 두고 축제 일정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하늘이 결정한 일인데 어찌할까 싶었지만 축제장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말 그대로 눈물겨웠습니다. 1도라도 수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강물에 눈을 쏟아붓고 밤새 하천 쪽을 향해 제설기를 돌렸습니다. 물속 부유물을 제거하고 상류 물길을 돌리기 위해 군청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녹은 얼음판을 되살리면서까지 축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 효과 때문 민통선 접경지이자 군사지역으로 경제개발이나 관광산업에 한계가 있는 화천군의 경우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3주간 찾는 사람이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수십 배에 이르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1년 예산의 3분의 1인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최근에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얼음판에 넣어 잡는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그 단체가 유리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런 우리가 유수한 축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독 산천어 축제나 그런 거는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여기에 동물학대 논란까지 눈과 얼음, 유사한 물고기 잡이만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군인, 바로 해군 해난구조전대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대원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태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 물보라를 일으키며 멈춘 헬기. 가느다란 줄이 내려오더니 해난구조전대 대원이 타고 내려옵니다. 살을 내는 추위지만 한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겨울바다와 사투 끝에 구조 임무를 마무리 짓는 구조대원. 실전 같은 해군 해난구조전대의 훈련 모습입니다. 저희가 많은 힘든 구조작전 환경을 겪었지만 항상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해난 사고에 대비하려면 강인한 체력은 필수. 반바지만 입은 채 체조로 몸을 풀고 달리기로 몸을 달굽니다. 이내 바다로 뛰어들어 오하열을 맞추고 목청껏 군가를 부릅니다. 바다의 119라는 별명답게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 훈련도 이어갑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혹한 바다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작전을 펼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해난구조전대. 해군 해난구조전대 대원들은 다양한 훈련으로 한계를 극복하며 최고의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상에는 영화 기생충 외에 또 다른 한국 다큐멘터리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부재의 기억인데요.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등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실입니다. 살리는데요. 제가 침몰되는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서 걸려온 다급한 남성의 목소리. 음성만으로도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 영화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유가족과 잠수사들의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저는 보고 싶었어요. 담담하게.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그랬거든요. 이 영화 만들 때 이거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노미네이션 돼서 그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9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보는 내내 감정을 억누르기 쉽지 않습니다. 참사 직전 아이들의 모습과 유가족들의 슬픔, 민간 잠수사들의 고뇌까지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사고 이후 계속된 촛불 전국과 진상 규명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촛불 전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재의 기억은 재작년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유튜브에도 공개돼 조회수가 2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화제를 가서 반응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영화가 끝나면은 눈이 빨개져 있고요, 눈물 훔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해지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은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나 의료진 감염 사례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尚未发现明确的人传人证据，不能排除有限人传人的可能。 실제로 먼저 폐렴에 걸린 남편이 집에 있던 부인에게 옮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丈夫先发病，为华南海鲜批发市场从业人员，妻子否认有华南海鲜批发市场暴露史。 중국의 방역 노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던 세계보건기구 WHO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폐렴의 사람 간 전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 간 전염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사실도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가 발병지인 화난 수산시장에 간 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WHO는 61살의 우한 주민인 이 환자는 다른 신선식품 시장을 주로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발열과 오한 등 폐렴 증상이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떠나기 전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이후에는 추가 환자가 없었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한에서 집단 폐렴에 걸린 환자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브라질에서 황열병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원숭이 38마리가 황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열병은 초기에는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베 총리와 관련돼 있어서 아베 총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아베 내각의 직전 법무상이었던 가와이 가스리유키 자민당 의원과 부인인 가와이 안리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일본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가와이 안리 의원 선거 때 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주간지 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법무상 발탁 한 달밖에 안 됐던 가와이 가스리유키 의원은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妻と相談した上、一晩じっくり考え、今朝決断した次第であります。 하지만 두 부부 의원은 이후 의혹에 대해 한 차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다며 임시국회에 100% 결석했는데도 세비와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씩을 챙겨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선택했던 전 강요 부부를 검찰이 직접 겨누자 일본 정부는 답변이 궁색해졌습니다. 도쿄지검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아베 내각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칼을 들이댔습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중국 회사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베 내각에서 부대신을 맡아 카지노 설립 사업을 주도했던 의원 1명이 이미 구속됐습니다. 또 중국 회사에서 돈이나 향응을 받은 다른 자민당 의원 5명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아베 내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 핵심 사업과 여당 의원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연말 이른바 벚꽃 스캔들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아베 내각이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난민과 이민자 등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태라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강하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현재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14.7도, 서울 영하 5.4도, 대구 영하 4.7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고요.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과 전주, 안동 5도, 대구와 창원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동해안 지방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고요. 휴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